안녕하세요. 회계인사이드의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에서 유래한 우리 고유의 영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제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벌이라는 단어입니다. 2022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26.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재벌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보니 대중매체에서도 재벌이라는 소재를 많이 다룹니다.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등의 드라마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관객수 1341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언제나 높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영상 처음에 재벌은 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고 과거부터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왜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냐? 제가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에서 재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어사전에서 재벌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재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들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의 무리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 가족의 이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죠? 영안사전에서도 재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컨그라머러트, 한국의 재벌, 일본의 자이바츠가 나오는데요. 먼저 컨그라머러트부터 보겠습니다. 복합기업, 대기업이라고 나오는데 흔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재벌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국의 재벌을 보시죠. 한국의 재벌이라는 뜻이며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도 당당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In South Korea, a large family-owned business conglomerate.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가족 소유 기업 집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잘 담겨 있네요. 원어민 발음도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이바츠를 검색해보면 일본 재벌, 기업연합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자이바츠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도 동일한 한자인 재물재, 문벌벌을 사용하고요. 자이바츠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혈족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유, 지배된 다각적 사업 경영체를 일컬었던 말로 대표적인 자이바츠로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이모토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재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일본의 자이바츠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금융, 공업, 상업,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 커다란 지배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2차 대전 기간 중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자이바츠를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자이바츠에서 기업 집단을 뜻하는 게이레츠 위주의 경제로 변화합니다. 2차 대전 이전의 자이바츠는 재벌가가 실질적 대주주이면서 계열 회사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의 게이레츠는 사장회를 중심으로 상호 주식 보유 제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 대주주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가문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함께하는 재벌이라는 제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는 한국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내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는 그 회사가 내 거, 내 가문 거라고 인식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회계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회사를 설립 후 자금을 조달하여 어떤 자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에서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놓습니다. 차변에 적힌 자산은 그 회사가 구입한 자산이며 대변에 적힌 부채와 자본은 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어떠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남의 돈으로, 즉 부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내 돈으로, 즉 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의 형태로, 즉 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이 영상에서는 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주의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너무 쉽죠.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주주가 채용하여 주주를 위해 일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중요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대표 한 명이 그 사업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는 대표 개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대표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대표가 아닌 주주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회사의 어느 부분이 주주의 몫일까요?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이 주주의 몫입니다. 만약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 자본을 주주들이 각각의 지분율만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의 지분율이 1%면 1%만큼의 권리가 있고 10%면 10%만큼의 권리가 있고 100%면 100%만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지분율이 100%가 아닌데 100% 주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논외로 심지어 100% 1인 주주여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주주의 횡령, 배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ESG 중 지배구조인 G 부분의 취약점의 주요 원인이 되어 해외 자본 유출 확대 및 유입 차단으로 인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기업이 자식한테 경영권을 물려줍니까? 반면 우리나라의 예시를 보죠. 정말 재밌는 점은 소수 주주의 지분율을 합치면 대주주의 지분율보다 훨씬 큰데도 권리를 빼앗기고 그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벌 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즉 공정위에서는 주기적으로 재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견제합니다. 공정위에서 23년 9월에 작성한 2023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공개라는 보고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및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 총생산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회장을 뜻하는 총수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 총수에게는 다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총수 판단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잖은 혼란이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모 씨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해 일었던 역차별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주식 소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 집단의 계열 회사 3,076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82개 기업 집단은 총수 있는 집단 72개, 총수 없는 집단 10개로 나뉘며 각각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기타 공시 집단으로 나뉩니다. 저는 총수 있는 집단 72개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지분율이란 계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중 동일인과 동일 관련자,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며 자사주를 포함합니다. 즉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총수일과의 지분율과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를 합친 총수일과 이외의 지분율을 합친 지분율을 내부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총수 있는 집단 72개의 내부 지분율은 61.2%입니다. 내부 지분율을 총수일가와 총수일가 이외로 나누어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6%밖에 안 됩니다. 즉 총수일가는 고작 3.6%의 지분율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떻게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계열회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무려 54.7%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 집단은 순환 출자나 상호 출자의 형태로 경영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열회사 지분율의 증가로 인한 효과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총수 본인의 지분율도 2012년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소유 지분 구조의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공개 상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 72개 소속 2889개 계열회사 중 상장회사는 312개이고 이는 10.8%입니다.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7.8조 원이며 51.9%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72개 소속 상장사 312개 내부 지분율은 42.4%로 비상장사 2577개 81.4%보다 39.0%포인트 낮습니다. 즉 상장을 해서 외부인들의 돈을 받아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외부인들의 돈으로 성장을 했으면 그 몫도 외부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총수 일가만 몫을 나누고 싶다면 유상증자도 하면 안 됐고 상장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를 높이면 상속세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일부러 승계를 앞둔 오너기업들은 주가 누르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주가를 누르기 위해 이익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집단에서는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 집단의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집단 지정 등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대상 회사들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채무 보증 현황, 내부 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대기업 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제도 시행 후 올해 처음으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및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OECD 가입국이 되기까지 재벌 위주의 기업 문화는 분명히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선진국이 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로서 더 많은 해외 투자를 받아내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들의 권리도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수주주들의 소중한 돈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닌 기업의 성장 동력에 제대로 쓰여야 결과론적으로 재벌 입장에서도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수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만은 없는 문제이며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하고 문제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이기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투명한 기업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